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32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지금 근대사라는 시기가 아주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거문도 사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봤는데 또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 주제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와 갑오을미개혁인데요. 조금 내용들이 좀 길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리면서 32번째 테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게틀링 건, 이게 뭘까? 하나씩 보자.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총을 쏘고 있는데요. 지금 총알이 막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딱 설치한 다음에 계속 연발로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 기관총이에요. 그죠? 기관총. 계속 연발로 쏠 수 있는 이런 것에 특화된 화기를 우리가 기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기를 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미국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186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인데요. 미국이 두 개로 쪼개질 뻔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4년, 5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북부 쪽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 남북전쟁 당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인명피해가 당연히 전쟁이니까 많겠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안 같은 아이디어 같은 걸 떠오르게 해요. 사람들이 총을 갖고서 계속 싸우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피해들이 막 심하다. 그래서 1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어떨까? 총을 하나씩 사람이 들고 쏘는 게 아니라 이 총들을 쭉 모아서 한 번에 쏠 수 있는 걸 쏘면 100명이 아니라 1명만 군대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만든 세계 최초의 기관총이 바로 게틀링건이에요. 그래, 쭉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쓰면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인명피해가 더 줄 줄 알았지? 아니죠. 더 많이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된 겁니다. 아무튼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이 시기 때 이런 기관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로부터 30여 년 후 1894년 조선에서 이 게틀링건이 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중심이 됐었던 이 봉기 시위에 게틀링건으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자, 새야 새야 파랑새라는 이런 민요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라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조선 후기 편에서 봤었죠. 동학이라는 종교는요, 서학에 대항한다 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평등을 중시 여겼었던 사상, 인내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동학이라는 게 조선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데, 근데 이 조선 정부 조정이 어떻게 봤어요, 이걸? 이거는 위험하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종교다라고 해서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하고 불법 종교로 규정을 한 거죠. 당시 동학의 교주였었던 최재우를 처형시켰었죠. 그 이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널리 퍼집니다. 동학의 경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경전들이 널리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동학은 불법 종교다라는 거예요. 농민들은 동학교도들 점점 늘어나면서 이를 믿고 있는데 동학은 여전히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조 최재우, 이 동학을 설립했었던 최재우는 죽었습니다.
최재우의 명예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포교의 자유를 요구해요. 즉 동학을 불법 종교가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로 바꿔달라라는 종교의 자유, 이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교조 신원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조 최재호의 명예회복 그리고 포교의 자유. 그래서 동학을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게 존중해달라는 것을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들은 사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전라도 삼례에서 모여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서울에 가서도 건의를 올렸다가 충청도 보훈에서 집회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동학 교도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이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 동학 교도 정부가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아우 최재훈님은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근데 이 보훈 집회 가니까 조금 새로운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하냐? 근데 말이야, 요즘 나라 꼴이 왜 그런 거야? 요즘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이 저기 위에 그 양반 나으리들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일본 이 사람들 말이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막 수탈해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나라 큰일 나겠구만. 이런 운동들, 이런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정치를 걱정하면서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정치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운동에서 출발했던 동학은 사실 농민 생활에 아주 밀접했었단 말이에요. 왜? 농민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생활 문제 그리고 수탈당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 당시의 농민들의 생활은 세도 정치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탈의 모습이 만연했다라고도 봤었잖아요. 세도 정치기 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정치 개혁 요구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교조 신원 운동이다. 자, 번호를 매겨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동학과 관련된 건 사건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큰 빅픽처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표출되는 이런 시기, 여기를 조금 지난 요 시점쯤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사건은 세도 정치 시기 때의 밀란과 거의 같아요. 세도 정치 시기 때 밀란이다라고 하면은 수탈하는 나쁜 관리가 있는 거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와 똑같아요. 전라도 고부 지역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농민들을 너무 많이 수탈하는 거예요.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병갑이 여기서 내가 수탈을 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좀 쏠쏠했던 곳이었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 뇌물을 써가지고 일로 다시 왔어요. 이 조병갑이.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는 치를 떨겠죠. 고부군수 조병갑이다라고 하면은 와 진짜 저 사람 언제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병갑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수탈할 수 있는, 농민들의 고혈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주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만석보라는 저수지인데요. 저수지를 쌓게 해요. 이게 왜 신박하냐? 저수지를 쌓으면요, 이거 뭐 하는 용도입니까? 물을 가둬두는 용도잖아요, 저수지가. 그 물로 뭘 할 건데? 농사 지을 때 쓸 물로 쓰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사용료를 걷고 건립비를 걷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쓰게끔 하는데 사용료를 걷고 그러면 이건 나의 호주머니 두둑하게 차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사또인 거예요. 그래, 이런 모습이 나오자 이 고부 지역의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젠 못 참겠다. 그래서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이렇게 난이 벌어져요. 이 주도한 인물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난을 고부밀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부밀란을 2번이라고 붙여볼게요. 자, 1번은 교조신운동, 그 다음에 2번 고부밀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전봉준이 사발 통문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사발을 엎고서 거기다가 주변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전봉준의 정체가 뭐냐? 동학의 접주예요. 접주는 일종의 지부장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학의 간부 직책, 그러니까 농민들의 밀란과 동학의 운동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석법 파기했습니다. 고부관할 습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관공서가 습격당했죠. 밀란이 벌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이전의 세도정치 때처럼 정부가 이걸 조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핵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파견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안핵사라는 직책을 달고 이 고부 지역으로 왔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공무원이야, 여기 책임자야. 정부가 야 가가지고 조사해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가면서 가서 뭐 해야지 생각을 할 거야. 밀란이 벌어졌으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뭐고 여기에 잘못된 탐관오리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들이 없는지, 피해받은 사람들이 없는 건지 진상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이 안핵사 이용태는 그걸 해야 됐어. 그런데 뭘 하냐? 내 듣자 하니 이곳에 동학 교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습니다, 나으리. 이 동학 무리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급선무겠구만. 동학은 당시 정부의 불법 종교로 여전히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 안핵사 이용태는 동학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럼 동학을 탄압하면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럼 농민들 입장에, 여러분 이제 이번에 농민이에요. 그러면 이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한대. 내가 잡혀가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동학을 믿어가지고요. 관할을 습격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잖아. 그럴 거면 난을 왜 일으켰어요?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해서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핵사 이용태의 조치는 이를 제가 키워볼게요. 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자, 동학의 지금 모습은요. 일이 점점 커질 거야. 일이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점점 커질 겁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조치도 이랬어요. 그래서 기존의 고부밀란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전봉준 등이 이제 백산에서 더 큰 그 집회를 개최하면서 농민들을 더 모으게 됩니다. 요게 백산봉기고요. 1차 봉기의 시작이에요. 자, 1차 봉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3번이 당분간 쭉 이어질 겁니다. 자, 전봉준 등이 이제 동학이 본격적인 더 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 주변 지역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보국 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보국 안민이라는 뜻입니다. 즉,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줘야지. 탐관오리 괴롭힘 없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국내 개혁, 보국. 아니, 외인들이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상권을 잠식한다, 쌀이 부족하다, 이건 잘못됐지. 외세 침입을 경계해야지. 자, 그래서 국내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반봉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이전의 관행, 봉건적인 모습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보국, 외세 침입을 경계해서 우리를 지키겠다. 외세 침입을 경계한다. 반외세.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폭구민이라는 것은 폭정을 제거하고 민을 구한다. 즉, 탐관오리 처벌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더 크게 봉기한 거예요. 이제 고부 밀란, 이 고부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요게 이제 3번인 1차 봉기의 모습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지금. 계속 3번이에요, 이제 1차 봉기. 자, 황토현이라는 곳으로 진격하여 관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해요. 장성의 황룡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 이게 전라도 일대거든요. 이 지역도 점령해요. 그러면서 역시나 관군을 격파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관군을 보냈어요. 나름 정예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력도 패배했어요. 동학군은요, 파죽지세로 어디까지 점령하냐?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전주는 어딘지 아시죠? 비빔밥이 유명한 그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한 그 전주. 예, 맛의 고을 전주. 자,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정부. 쇼킹. 왜냐? 여러분,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조선의 왕들의 성은 뭐예요, 그러면? 이시죠. 어디 이신 줄 아세요? 전주 이시예요. 조선 왕실의 본관이에요. 예. 여기가 동학 농민들에게 점령당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 전주라는 곳은요, 당시 전라도의 핵심 대도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농민들에게 빼앗겼다? 근데 정부가 연달아 패했어요. 방법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 노답이야. 방법은 있지. 자, 여러분이 정부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키우지 않고 이를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어요. 뭐?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 돼요. 뭐가 불만인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치? 이 정치를 운영한다는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해요. 뭐? 국민들과 의견을 듣는 대화, 이거 그냥 막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이거 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열려 있어야 돼.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정부의 선택은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이들을 어떻게든 진압해야 된다. 근데 스스로 진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똑같네. 뭐 앞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에도 민시정권은 청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했었죠. 그렇지? 여기도 똑같은 거야.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청나라 도와주세요. 청이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지. 왜? 청은 조선에 군대를 또 보내서 간섭을 하고 싶겠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는데 근데 청과 일본이 이걸로 엮여 있어요. 텐진조약. 이건 갑신정변의 결과로 봤었죠. 이 텐진조약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향후에 청과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상호간에 연락한다. 자, 그러면 청나라가 조선 정부의 요청 때문에 그래, 요번 기회로 또 재미 좀 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텐진조약이라고 엮여 있으니까 일본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에 군대 보낸다. 연락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은 이걸 듣고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본은 무슨 생각하냐? 청이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일본이 점령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구실을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 조선에 위급한 상황이 들어서 조선 내 일본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결국 일본 군대도 왔네요. 청과 일본 군대가 이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양국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뭐 하겠어요? 이들은 조선 땅을 점령하려고 오겠죠, 아마도.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이 소식을 동학농민군이 듣게 돼요. 큰일 났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런 국가를 만드는 거지, 나라를 외세에게 넘기고 나라가 막 망하고 절단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 외국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청과 일본의 군대 중에서 조선 정부가 부른 군대는 뭐예요? 청이죠. 일본 군대가 왔네? 이제서야 판세가 보이는 거야. 뭐? 이들이 이 땅에서 싸우겠다. 이들은 우리를 점령하려고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구나. 큰일 났다. 청과 일본의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동학농민군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의 행동이 사라지면
이들이 들어올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주화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정부 대표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고 화친을 타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주화약이에요. 그래,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됐어요. 전주화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어떡하냐? 자신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전라도 일대의 고을들이 있거든요. 전주성을 포함해서. 이 고을들에서 좀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하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자. 저쪽 서양에서 민주주의 이런 건데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고을을 더 좋은 고을로 바꾸자. 농민자치기구를 만들어요. 집강소입니다. 여러분, 농민자치기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은 지방자치제, 농민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이런 거의 시작이에요, 지금. 예, 엄청난 일인 거예요. 농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고을들을 집강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은 나라를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건 아니겠죠. 탐관오리가 아닌 우리가 직접 다스리는 더 좋은 농촌을 만들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랑 화해 약속을 했죠.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개혁을 해주세요. 그 요구가 패정개혁안 12개조예요.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자라는 건의문이죠. 자,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볼게요. 이거 동학농민군의 주장이에요. 농민들은 농민이에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이 없습니다. 다 일반 양반 권세가들이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남의 땅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좀 달라. 소작농이다 보니까 너무 수탈당한다.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토지 좀 주세요, 제발. 내 땅, 내 농사 지을 땅은 있어야지. 농사 안 지는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관오리 징벌을 요구합니다. 앞서 조병갑과 같은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죠. 한편으로 또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데 신분제 철폐를 요구합니다. 신분제도 자체를 없애자.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자. 왜? 동학 농민운동이잖아요. 동학이 뭐예요?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 모두가 평등. 이런 국가를 만들자라는 과감한 건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등한 대우를 하자.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자. 남편이 죽었다고 과부가 계속 재혼도 못해. 그러면은 극빈층이거든요. 여성이 생산활동 하기에 불리한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전에 잘못된 관행들, 우리의 전근대적인 이전의 악습들,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건의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토지 분배를 핵심으로 신분제 철폐와 같은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대 국가와 지금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정부는요, 농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농민들은 자치기구 집강소 만들었죠. 정부도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교정청이란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농민의 요구가 있고 정부의 수용이 있고 그래서 손을 잡고 더 좋은 국가를 만들고 개혁하자 라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정리해야 돼요. 청과 일본의 군대가 가야 돼요. 자, 일본의 군대가 놀랍게도 어디로 들어오냐?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청의 군대는 아산만으로 들어오거든요. 자, 청의 군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왔었던 거예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근데 이제 청 가야죠. 근데 일본의 군대가 인천으로 와요. 인천으로 와서 어디로 오냐? 경복궁으로 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군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전주화약 체결됐어. 그러니까 청 일본 군대 다 나가세요. 요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군대를 끌고 경복궁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왜? 일본은 파견한 목적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청이 아니라 이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병력을 상당수를 저기 서해바다 쪽으로 보낼 겁니다. 청나라 군함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해요. 청일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를 멱살 잡아 놓은 거예요. 내정 간섭하겠다. 그러면서 청을 공격한 거야. 청일전쟁. 의도가 이제 전면에 수면 위로 드러났죠. 일본은 우리를 점령하고 경쟁자인 청을 제거하려는 행동에 옮겼구나. 이게 동학농민운동 중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전주화약 체결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청일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일본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동학농민운동 중에는 청일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요. 이 소식을 들은 동학군,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 아니다요. 그래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요 이후를 큰 4번으로 해볼게요. 1번은 교조신원운동, 2번은 고분밀란, 3번은 1차 봉기부터 전주화약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차 봉기예요. 농민들은 전주화약 때 봉기를 끝낸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일터로 돌아가고, 그리고 집광서를 통해서 더 좋은 우리 농촌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대. 그러면서 우리 내정 간섭을 한대. 나라님과 협상해도 안 되는구나. 일본 외세를 쳐야 된다, 우리가 직접 쳐야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2차 봉기예요. 자, 2차 봉기는요, 마찬가지로 전봉준이 활약합니다. 전봉준은 남접의 우두머리예요. 동학의 그 일종의 지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전라도일 텐데요. 이번에는 충청도의 동학 세력들도 더 적극적으로 합류합니다. 손병희의 북접이에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세를 더 불린 거예요. 1차 때보다 더 크게 봉기한 거예요. 농민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외세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조선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충청도 논산에 집결해서 이제 이들의 목표는 경복궁으로 가자. 일본군을 무찌르자.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이 시기 때 모이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연락망이 있겠습니까? 어찌어찌 아름아름 모인 거예요. 그게 추정컨대 5만에서 20만. 예. 엄청난 농민군이 모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은요, 나라를 구하겠다. 농민들을 위한 평등한 국가, 인내천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명목하에 서울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들은요, 지금 논산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양이에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지금 일본이 청과 싸우고 있는데 그 병력 일부를 빼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진압하러 가요. 결국에는 어디에서 충돌하냐? 공주 지역에서 충돌해요. 일본군과 농민군이 여기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동학군이 일본군과 싸우는데요. 공주 우금치에서요. 관군도 있어요. 관군은 뭡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군은 일본군한테 멱살 잡힌 군대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동학군을 진압하러 온 겁니다. 동학군은요, 수적으로 절대적인 우세예요. 대략 10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한 500명 돼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들의 손에 쥐어진 무기 뭘까요? 게틀링건이에요. 기관총이에요. 이제 농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두두두두두.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라기보다는 사륙전이 벌어져요. 예. 결국 이 전투에서는 너무나 열세 있는 무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 화승총이나 아니면 죽창 이런 거고요. 이게 좀 약간 이게 기록을 찾아보면 좀 안쓰러워요. 기관총을 향해서 뭘로 방어를 하냐? 장태라는 걸로 방어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지프로 엮은 닭장 같은 거야. 이걸 굴리면서 뒤에서 가는 거야. 네. 굴리면서 이제 방어막이다라고 해서 가는데, 예, 요거 이제 또 완전하지 않겠죠. 그렇지? 결국에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군은 이후에도 연달아 패배하게 되고 이게 그 무기 체계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전봉준 역시 체포되고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동학군의 그 꿈은 결국에는 좌절되게 되죠. 그리고 이 전봉준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녹두라고도 불렸었어요. 녹두는 이제 콩이란 뜻이거든요. 밤토리다 막 이런 뜻이에요. 녹두 장군. 이 녹두 장군이 체포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 끝에 앉지 마라. 예, 이 바로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이전 갑신정변과 좀 다르게 갑신정변은 지배층 내에서 쿠데타로 뭔가 바꿔보자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배층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일으켰었던 일종의 민중혁명 시도 이런 거죠. 그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피지배층 주도의 운동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지금 근대사에서 엄청난 결과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동학농민운동 중에 바로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청과 일본의 야심을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구나. 일본은 결국 청을 공격하면서 양국이 전쟁을 했구나. 그리고요, 동학농민운동 중에 앞서 전주화약 체결 시기 그리고 집강소가 운영됐던 그 잠깐의 찰나의 따뜻한 봄,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때 요구가 있었죠. 폐정개혁안 12개조. 이 폐정개혁안 12개조, 이 내용 중에 일부가 뒤에 나오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이 이런 게 치러져요. 신분제가 폐지될 겁니다. 예, 사회개혁에 영향을 주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세력은 상당수가 와해됐겠죠. 지도부는 이제 죽게 되겠고, 그리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활빈당이라고 불리는 이런 투쟁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기를 조금 앞으로 가서 전주화약 체결 시기로 한번 가보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정리했었죠. 1차 교조신원운동 1번, 그 다음에 2번에 고부밀란, 3번에 1차 봉기, 4번에 2차 봉기 이렇게 4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주화약이면 어디예요? 1차 봉기 시기에 전주화약으로 끝났죠. 그 전주화약 때 농민들이 만든 집강소 그리고 정부가 만든 교정청이 있었죠.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뭔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좀 있다가 일본군이 경복궁으로 쳐들어왔네요. 그래 점령당했죠. 그러면은 정부가 교정청으로 이거를 뭔가를 못해요. 일본이 뭔가 간섭할 거예요. 일본이 간섭하면서 추진되는 개혁이 이거예요. 자, 일본이 누구를 안 치냐? 또 놀랍게도 흥선대원군이 또 와요. 흥선대원군은 개혁, 근대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아들에게 넘겼었던 권력을 다시금 찾아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일본과 손을 잠깐 잡아요. 아, 이분 약간 이제 은퇴하셔야 될 나이가 됐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는데요. 당시의 영의정, 즉 신하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김홍집이거든요. 김홍집이 총재를 맡고요. 이 개혁을 추진하는 집단을 1차 김홍집 내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혁기구는 군국기무처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앞서 뭐였었어요? 교정청이었잖아요. 교정청이 아니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일본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지금 이런 개혁이 본격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혁을 하긴 하는데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농민들이 이거 아니다. 일본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혁으로 우리가 전주화약 맺은 거다라고 해서 경복궁으로 진격하는데 결국에는 공주 우금시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아무튼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개혁을 진짜로 하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1차 갑오개혁이요. 그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이 개혁이 뭐다?
1차 갑오개혁입니다. 1차가 있는 거 보니까 2차가 있는 것 같아요. 2차는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이 1차 갑오개혁은요. 나름대로 개혁들을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청나라와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조선은 청의 내정간섭을 그 전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조금씩 털어내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하고 있어요. 청일전쟁.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청나라를 떨어내야겠다.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요. 우리의 연호 비슷한 걸 쓰기 시작해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개국 기원을 사용합니다. 개국, 조선 왕조가 개창한 지 지금 몇 년째다. 조선 왕조 개국 지금 503년째다. 라고 해서 개국 기원 또는 기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일종의 연호 비슷한 거잖아요. 그지? 1차 갑오개혁 때. 그리고 행정기구도 개편하는데요. 기존에 의정부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6조도 있었죠. 6조를 8아문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예,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정책 바로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자, 조선의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 과거제도 1차 갑오개혁 때 폐지해요. 왜? 고위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과거제를 폐지했다라는 것은요. 공무원을 앞으로 안 뽑겠습니다가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뽑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제를 통해서 뽑는 관리들은요. 유교 성리학의 경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뽑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 서양 문물 막 들어오는데 주자의 학설이 어쩌고 이거는 지금 이제 뭔가 논외로 되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제 뽑겠다. 새로운 관리 임용 방식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차 갑오개혁 이후 2차 때 교육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과거제를 여기서 폐지했구나. 그리고 각종 그 외의 정책들, 그중에서 은본위제는 이건 뭐냐면 화폐제도인데요.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은이라는 기준점을 잡고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라는 기준으로 삼고서 이거를 발행하나요? 그런 건 아니야. 지금은 현대는요. 지금은 이런 걸 이제 중심이 되는 그 화폐를 기축통화다라고도 하는데 달러예요, 달러.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화폐,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인데 그것과 유사한 어떤 원칙을 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 1차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여 신분제도를 폐지합니다. 신분제 폐지는요. 동학농민운동 세력의 주장이기도 했었어요. 그래, 여기서 요 얘기가 나오는구나.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었던 게 정책에 반영도 됐었구나. 그리고 과부의 재가, 재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재가, 지금 이 두 가지들은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얘기 나온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토지 분배는 반영은 안 돼요. 예, 이건 뭐 기득권층이 토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일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좌제, 조혼. 연좌제는 아버지가 죄인이라 나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지? 조혼은 이른 나이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을 맺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못됐잖아. 이런 것들을 전근대적인 악습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인권의 개념이 너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들도 없애는 악습을 철폐하는 풍습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 1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를 근대국가로 개편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고민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간섭은 있는데 간섭이 적어요. 1차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은요. 일본의 간섭이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일본의 간섭으로 추진되는 개혁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간섭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청일 전쟁하느라고 일본은 바빠요. 그런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청을 거의 때려 눕혀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조선 정부에게 돌리는 거야.
너희들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었네.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너희들의 멱살을 쥐고 너희들을 털어먹는 개혁을 추진을 일부는 좀 할 거야 라고 해서 바꿔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흥선대원군은 이제 써먹을 게 없다라고 해서 은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김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것이 보이는 게 바로 박영효라는 인물이에요. 자, 박영효는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개화당 급진개혁파 인사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하거든요. 박영효는요, 일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실제로 나중에 친일파가 되십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박영효가 조선의 개혁 정책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믿음직할 만하죠. 그렇지? 그래서 기존 김홍직과 박영효, 이 사람이 들어온 새로운 내각, 요거를 2차 김홍직 박영효 연립내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요. 그리고 당시 고종은 이제 청나라 입김을 차단해야겠다. 청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겠다라고 하여 종묘에 나아가서 조상님들, 왕들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청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국가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에 개혁의 원칙이 담겨 있어요. 14개를 반포합니다. 그게 바로 홍범 14조라는 원칙이에요. 홍범 14조는 독립서고문 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고종이 뭘 하는 거냐?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밑밥을 이렇게 깔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2차 갑오개혁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1차 갑오개혁은요, 내각이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영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입김이 좀 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야. 그래서 홍범 14조는요, 2차 갑오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홍범 14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1차 갑오개혁 때는요, 팔아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1차 때죠. 근데 요거를 개편합니다. 7부로 개편해요. 그리고 의정부를 내각이라는 칭호로 바꿔요.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는 겁니다. 1차와 2차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뿐 아니라 지방행정도 개편합니다. 지방행정은요, 조선은 원래 8도였죠. 그치? 이거 기억나죠?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그치? 8도에서 바꿉니다. 조금 복잡하게 바꾸는데 23부로 개편해요. 지방행정을 이렇게 개편한 거예요. 아하, 중앙도 개편하고 지방도 하네요. 그래서 2차예요. 군대도 일부 개편하고요. 교육제도를 드디어 마련합니다. 교육. 앞서 과거시험을 폐지했죠. 새로운 과거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시행할 거야. 서구식 교육하겠죠. 자,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는요, 앞으로 이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원칙입니다. 과거제가 폐지됐으니까 이런 원칙이 나오겠구나. 선생님을 뽑아야겠죠. 사범학교를 설치하고 이후에 이제 소학교 이런 것들 만들어질 거예요. 재판소, 사법권 자체를 처음으로 독립시킵니다. 사법권은요, 옛날에는 사또의 권한 중에 하나였어요. 즉 행정권의 일부. 지금으로 치면은 판사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오늘날 법원 조직과 유사한 재판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행정권이 사법권에서 분리된 최초의 시점이 바로 2차 갑오개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페이지가 2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와 2차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갑오개혁이 쭉 시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이 이때 떠오르는 국가였었어요. 서양의 문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아시아의 최대 강대국인 청을 때려눕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청으로부터
두 땅을 받아요. 요동반도, 타이완섬 이런 데를 뺏어요. 더 뺏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참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요. 청관리들을 시모노세키라는 일본의 도시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별거 아니네. 사인해. 우리 요동반도 가져간다. 랴오뚱반도라고도 하는 이 지역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청나라도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었던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자,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었고요. 러시아도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움직여야겠다. 보니까 일본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세력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러시아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쯤 되면 한 번쯤 눌러줘야겠다. 러시아가요, 독일과 프랑스, 서양 국가들을 설득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는데 요쯤에 눌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차지할 게 줄어들어.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일단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돼요. 이 러시아가 일본에게 얘기합니다. 일본아, 누구니 넌? 나 러시아. 그렇구나. 너 일본아, 얼마 전에 청으로부터 요동반도 뺏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 요동반도 다시 돌려줘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이유는 알 거 없고 요동반도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셋이랑 전쟁하자.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러시아가 일본을 강하게 압박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전 전쟁 승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랑 전쟁하자. 예,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일본은 딱 보니까 자,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국이 축제 분위기겠죠.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토해내래. 근데 여기서 거절하면은 이들과 전쟁해야 돼. 일본이 계산해 보겠죠. 근데 러시아랑 이길 수가 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그리고 일본의 지위, 입김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낮아지겠죠. 이거는 조선 정부에게도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자, 조선은 청에게 의존적이었다가 일본에게 지금 막 앞에 경복궁 점령당하고 큰일 나게 생겼다. 일본이 금방 우리 점령하겠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 세력이 쭉 약화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딱 보니까 러시아가 있네요. 조선 정부, 당시 민씨 정권, 또 명성황후. 권력을 유지하려면 러시아랑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 조선 정부는요, 이제 러시아와 친밀한 친러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러시아와 긴밀히 교류하고 이제 러시아를 잘 활용해 보면은 우리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가도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겠죠. 그래, 이게 바로 친러 내각 수립. 결국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 세력이 커졌구나. 조선 정부도 이쪽에 붙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모습이에요. 청일전쟁 끝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근데 청일전쟁의 승자가 누구라 그랬죠? 승전국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일본 세력이 약화됐어. 참을 수 없겠죠, 이들. 일본이 러시아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러시아보다 국력이 딸려요, 일본이. 근데 조선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선 딱 보니까 친러 정책 쓰고 있어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일본이 생각하는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일본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저 조선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겠다. 친러 정책의 핵심 최정점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시해하는 엄청난 만행을 일으킵니다. 예, 경복궁에 일본 낭인들을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인 거죠.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예, 을미사변으로 결국에는 명성황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중단됐던 개혁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때는 친일 내각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친러 내각에서 어떻게 조선이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졌어요. 잘못하다가 죽겠어요. 지금 왕비가 죽었다. 큰일 났.
일본의 입장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해야지 이거 왕이 안 죽겠다라고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존의 갑오개혁을 다시 시행하는데 해가 1894년에서 1895년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을미개혁이다라고 부릅니다. 갑오년이 아니라. 을미개혁은 사실상 3차 갑오개혁이에요. 자, 내용을 볼게요. 이제 대놓고 연호를 씁니다. 그 전에는 개국이라는 기원 또는 기년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연호라기보다는 그냥 개국한 지 한 503년 됐다고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연호를 씁니다. 왜? 청나라는 이미 앞서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일본 중심이었는데 이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청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예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연호를 씁니다. 자,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자, 근데 건양에는 언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건양은 양력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양력을 건설한다. 양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력이에요. 뭐? 양력, 달력, 음력, 달력. 태양력을 채택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태양력. 그 전에는 음력이었던 거예요. 음력 달력에서 양력 달력으로 바뀝니다. 우리 설날이 1월 1일인데 음력 1월 1일이니까 보통 이제 한 1월 말 2월 막 이때 이제 보통 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얘기예요. 달력이 바뀐다. 양력을 시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대, 친위대와 진위대라는 군대를 새롭게 개편합니다. 그래, 우리도 뭔가 좀 제대로 된 군대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 보니까.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정책, 단발령. 자, 앞서 1차 갑오개혁 때 여러 가지 악습들을 철폐한다고 그랬죠. 근데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뭔가를 바꾸면은 서양 문물에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있네. 상투를 잘라서 서구식 머리 모양으로 바꾸자. 단발령이에요. 당시 왕 고종부터 상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식 모양으로 바뀌기 위한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발령.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을 본 겁니다. 자, 근데 단발령이 문제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상투를 잘라라. 이랬더니 반발이 있겠죠. 오랫동안 길러왔었던 내 머리.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머리는 소중히 하라라는 이전에 있었던 유교의 가치관. 있을 수 없다. 의병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는 이 사건. 민심이 흉흉했죠. 명성황후가 죽었잖아요. 배후에 일본이 있다. 단발령, 상투를 자르래. 배후에 일본이 있다. 우리가 처부수자, 의병이 나옵니다. 요 의병 얘기는 저 뒤에 편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이런 형국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요, 이제. 청은 아웃.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에서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세력 일부를 만회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 고종의 입장에서는 왕비가 죽었잖아요. 슬픈 것 여부를 떠나서 자기도 무섭잖아. 여러분, 앞에 을미사변은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꾸 러시아한테 그렇게 대놓고 붙으면은 왕도 죽인다.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그럼 고종의 입장에서는 무섭네. 그래서 도망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요. 고종이. 외국의 공사관은 사실상 그 외국의 힘이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일본이 이 고종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는 옛날에 아라사라고도 불렸거든요.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공사관. 파천은 왕이 머무는 곳을 옮기는 걸 파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입김이 만회되었다가 을미사변으로 결국에는 다시 줄어들겠죠. 그렇지?
근데 누구의 입김이 세져요? 러시아의 입김이 세지지 않을까? 친러 내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고 고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방법은 찾는데 쉽지가 않죠. 게다가 일국의 왕이 타국의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라는 거는 멍멍이 망신이에요. 얼마나 주권이 지금 무너져 있고 왕이 지금 이렇게 허약하면 이런 지경의 모습이 나올까라는 이런 큰 모습,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하겠죠. 이게 뭐야 대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자주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운동이 요 다음 단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동학농민운동부터 많은 개혁들, 그리고 이제 청과 일본의 경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경쟁으로 바뀌게 된 우리로서는 조금 씁쓸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